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발음 때문에 약간 이 마스크를 좀 벗어도 괜찮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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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우선 100점 인증 제도가 뭐냐? 우리나라 인증 제도를 제가 이제 100점 인증 제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거를 마우스 그 키보드로 툭 누르면 되나요? 예. 15분이니까 짧게 핵심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100점 인증 제도, 왜 100점 인증 제도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위험 평가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보완해서 농업 환경 평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증 제도의 부적합 기준, 제가 볼 때 가장 좀 개선이 시급한 부분, 오늘 이 전체가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시급한 게 아닌가. 자, 예를 들어서 인증 농가가 인증 품목을 30품목을 이제 생산을 해요. 인증 받았어요. 근데 그 30품목에 대해서 출하량을 기록을 다 누락을 해버렸어요. 어느 농가가. 이런 경우 이걸 부적합시켜야 될까 적합시켜야 될까. 약간 논란이 있겠지만 이 정도는 부적합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농가가 30품목 중에서 실수로 한 품목을 누락을 했어요. 출하량을. 이걸 부적합을 시켜야 돼? 적합을 시켜야 돼? 야, 이런 걸 부적합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물론 현실에서 이걸 부적합시키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거의 없을 수 있을 텐데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출하량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시행 규칙에. 그래서 이 출하량이 누락이 돼 버리면 부적합돼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다른 예외가 없어요. 다른 어떤 그것을 뭐 부적합 아니라 적합을 시켜줄 수 있다. 뭐 이런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냥 기록해야 된다. 그럼 기록 안 하면 부적합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그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제초제 상황 사용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 부적합 해야겠지. 뭐 부적합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물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돼서 이것도 부적합 돼야겠지. 수질 검사 결과 pH 기준치가 초과됐어요. 이게 농업하고 뭐 친환경 농업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우리 기준으로는 부적합해야 돼요. 심사 결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초과가 됐는데 40kg를 사용해야 될 농가인데 40.4kg, 1%가 초과됐어요. 1%.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부적합해야 돼요. 우리 법으로는. 영농일지 검토 결과 화학비료 사용량 중에 일부가 누락이 됐어요. 그 일부가 10개 중에 하나, 뭐 1%가 됐든 10%가 됐든 5%가 됐든 영농일지 검토 결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누락이 됐어요. 부적합해야 돼요. 영농일지 검토 결과 출하량이 일부가 누락됐어. 30품목 중에 한 품목이나 두 품목이 누락됐어. 아니면 5품목이 누락됐어. 그러면 여기서 30품목 다 누락되면 부적합이고 20품목 누락되면 부적합이고 5품목 이하 누락하면 그건 적합이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 법 체계 다 부적합인 거예요. 영농일지 검토 결과 친환경자재 사용량이 일부 누락했어. 그게 일부가 뭐 10개 중에 1개인지 10개 중에 2개인지 10개 중에 3개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누락되면 부적합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두 부적합해요. 모두. 왜냐하면 우리 모든 기준이 지켜야 되는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고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증기관은 빨간 글씨에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지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발표를 하면 몇몇 분은 우리나라 기준에도 시정조치라는 게 있다. 시정조치 명령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거는 시정조치 명령은
행정 처분 관련해서 이거를 인증 취소로 할 것이냐 시정 조치로 갈 것이냐 이런 거지 인증의 적합과 부적합에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합성 농약 성분이 잔류 허용 기준 이하로 검출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많죠. 그 농가가 벼에서 이제 잔류 농약이 검출이 됐는데 아주 미량 검출됐어. 미량 뭐 0.01 뭐 이렇게 아주 미량이 검출됐어요. 허용 기준치는 한 1인데 0.05 뭐 요 정도가 검출이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을 봤더니 그 옆 농가에서 날라온 것도 아니고 항공 방제인데 가로수 그 뭐 가로수를 갖다 항공 방제하려고 군청에서 항공 방제하다가 그게 날라와 가지고 검출이 된 거예요. 이 농가는 생각도 못했죠. 옆 농가도 다 친환경 농가였고 또 옆 농가 떨어진 데는 또 나름대로 완충지대 다 해가지고 다 했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현재 이런 경우 이 농가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되면 행정처분으로는 시정조치 명령이 나갑니다. 인증 취소 사전 통지가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 농가는 진짜 잘못이 없었네. 불가항력적이었네. 그래서 시정조치 앞으로 좀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세요 하는 시정조치 명령이 나가는데 인증의 적부 여부에서는 지금 현재 부적합 나가요. 부적합 나가서 다시 신청하셔야 돼요. 현재. 왜? 법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고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기합성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기준만 있지 그 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합성 농약이 검출됐으면 무조건 부적합인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무농약 농산물로 따지면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해야 될 저건 이제 뭐 농가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제가 대충 볼 때 한 30여 가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적으려면 파종일, 생산량, 판매량, 각 자재별 구입 내역, 구입 및 사용량 뭐 등등 한 30항목을 적어야 되고 시행 규칙에 18개 기준이 있고 고시에 42개 기준이 있어요. 합치면 60개 기준이에요. 네. 저거를 다 지켜야 적합이에요. 우리나라 법 체계는. 물론 현장에서는 뭐 융통성 있게 심사원들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자체가 융통성이지 법하고 다른 거예요. 이 모두를 싹 지켜야 적합이고 100점 만점 중에서 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누락이 돼서 99점이 맞았어요. 이 농가가. 그러면 부적합이에요. 법적으로. 뭐 그래서 제가 100점 인증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되냐? NOP는 이거 NOP 그 지금 번역된 게 우리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데 NOP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똑같아요. 서면 부적합 사항이 있으면 부적합 통지를 서면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뭐 이렇게 한다. 근데 뭐가 있냐면 3번에 보면 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시한 그리고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증빙 자료 제출. 시정이 물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건 또 다른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설명을 하고 그 해결을 하고 시정이 가능한 건 시정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다 시정 조치를 하고 또 그 자체가 위험 평가 결과 어디에 경한 것인지 중한 것인지를 따져서 적합 부적합을 최종적으로 통지를 해요. 이 역할을 심의관이 하죠. 심사원은 있는 그대로 다 적어내 가지고 하고 심의관은 그거를 판단해서 적합 부적합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심사원이 부적합 사항을 적으면 심의관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원들이 그대로 적을 수 참 어려운 게 가서 영농일지를 봤더니 영농일지를 100% 기록이 된 대로 다 적는 농가가 우리나라 농가에 어디 있겠냐고요. 전 세계에 없어요. 네. 다 뭔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하나라도. 그러면 그거를 부적합 사항이 이게 있다. 출하량에 누락돼 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적어버리면 부적합시켜야 되는데 30품목 중에 한 품목 출하량 누락돼 있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부적합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 네. 그러니까 심사원들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뭐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적합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외국에는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요. 이게 외국이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EU, NOP, 자스, 아이폼
그 외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증기관들까지도 다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면 쭉 하면 부적합 사항이 당연히 부족한 농가의 부족한 사항이 당연히 나오죠. 없을 수가 없죠. 다 있죠. 그럼 그것을 나눠요. 이게 경부적합이냐, 경부적합. 제품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조금 시정이 필요한 거. 대부분 기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록. 제품 표시 및 거래 문서 관련 내용 이런 기록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다 경부적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중부적합은 경부적합으로 권고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생산 과정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미치진 않아. 그 종자나 모종을 관행으로 샀다거나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생산물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부적합으로 가요. 치명적 부적합은 그야말로 농약을 치고 막 그 관행 재료를 섞고 이런 것들이죠. 이 내용은 궁금하신 분들 혹시 2016년 농식품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시도르 지속가능 연구소에서 한 자료에 101페이지에서 125페이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평가 제도로 아까 그걸 우리는 싹 다 부적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심의관이 돼서 그런 보고서를 받으면 저는 위험 평가를 이렇게 내릴 것 같아요. 제초제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이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라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 제초제. 생산물 검사 결과 잔류량이 검출됐다. 이거는 원인을 파악한 뒤에 하겠다. 이렇게 나갈 것 같고요. 수질 검사 결과 이거는 농업에 사실은 친환경 농업 외국에 수질 검사를 하는 그 외국 기관은 거의 없어요. 인증 제도 자체에 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 이런 건 저는 화학비료 사용 이건 조금 중하다. 그래서 같은 영농일지라도 화학비료 사용량이 누락이 됐다. 이건 저라면 제가 심의관이라면 전 중대한 부적합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라도 출하량이 일부 누락됐다. 친환경자재 구매 내역이나 사용 내역이 일부 누락됐다. 이런 건 저는 경유로 보겠어요. 경한 부적합. 이렇게 해서 위험 평가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내서 이제 농업 환경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농업 환경 평가라는 걸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기록은 어차피 농가가 그 적는 기록을 가지고 다 의지할 수 없으니까 현장의 심사원들이 가서 작물은 일관된 색상과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가서 봐요. 밀밭을 갔더니 쫙 고르게 푸르게 잘 자랐어요. 관행 농업에서는 좋죠. 그러나 친환경 농업인 입장에서 저거는 화학 비료를 저기 유기로 할 때 저기 이제 아이폼이 다 유기니까 거의 유기 농업인 입장에서는 화학 비료를 액비로 쫙 살포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패턴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농가가 일일이 다 할 수도 있는데 친환경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무조건 그것만 보고 부적합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상당히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작물의 영양 결핍 징후가 영양 결핍이 있다. 이건 상당히 저위험군이다. 왜? 화학비료를 치면 영양이 결핍될 수가 없죠. 친환경으로 하니까 영양이 결핍되는 거고. 작물의 영양 과다가 있다. 이거는 퇴비조가 좀 그렇게 하기도 힘들죠. 화학비료를 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건 고위험군이에요. 그다음에 토양에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산의 흙 냄새가 난다. 그리고 막 부식물이라든가 지렁이가 보인다. 이런 건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거죠. 이건 상당히 저위험군. 저위험군. 뿌리를 딱 뽑아봤는데 뿌리 발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화학비료를 치면 뿌리가 발달할 필요가 없어요. 굵은 뿌리 몇 개 나오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런 거는 뿌리 발달 상태가 미흡하면 그런 건 고위험군. 뿌리 발달 상태가 양호하면 저위험군. 이걸 가지고 뿌리가 10개면 적합. 우리 지금 현재는 그래요. 무조건 적합 부적합으로만 나눠야 되니까 뿌리가 10개면은 부적합, 뿌리가 20개면 적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증이라는 게. 다 위험 평가로 고위험, 저위험을 나눠야 모든 걸 그렇게 나누는 거죠, 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농업 환경 평가라는 거를 하나 그 아이폼에 있는 자료를 다 갖다가 한번 쭉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는 제 농사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그 최초부터 인증받은 최소분 명장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다 농업 환경 평가를 한번 다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밭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농약을 앞으로도 칠래야 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가의 기록은 누락될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이 농업 환경에 나타난 이 기록은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이건.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는 기록이다. 이 기록을 좀 더 참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꽃등에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게 농업 환경에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는 농약 한 방울 안 쳤다. 우리가 충분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농업 환경 평가를 어떻게 이제 그 위험 평가하고 합쳐서 농업 환경 평가를 위험 평가 정도로 해서 위험도를 중중중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고위험군 이런 데는 이제 미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리스크 관리표를 만들어서 농가들을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후 관리 생산 과정 조사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100%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뒤져보잖아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 EU, NOP, 자스, 아이폼 다 그 제도 한 군데도 100% 하라는 데는 없어요. 생산 과정 조사는 현장을 우리처럼 100%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가서 현장을 보는데 무슨 뭐 하러 나가는 이게 인증 시스템을 보는 거면 이미 그거는 심사 때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농가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가 보러 간다면 아니 알려주고 가면 언제 가겠습니다. 알려주고 가면 그날 농약 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그런 거 없고 5% 내지 10% 고위험군을 딱 집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불고지로 갑니다. 바로. 예, 바로 농가 그냥 안 알리고 가요.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인증 제도의 안전성은요. 전 세계에서 제가 우리 주변에도 결론적으로 내리면 주변에도 말씀드리면 최고예요, 최고. 미국이 NOP 인증받은 게 잔류농약이 23%가 나온대요. 근데 지금 옛날 기록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산된 거 그냥 다 허용을 하니까. 허용 기준치의 MRL의 20분의 1 이하는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산된 게 그런 거 다 허용해서 많아요. 그래서 유럽도 14%가 잔류농약이 검출이 돼요. 유기농산물에서. 우리나라는 6%로 옛날 2015년인가 16년 6%인데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 3%도 안 될 거예요. 하여튼 왜? 잔류농약 검사 엄청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건. 예. 그건 뭐 소비자의 안전, 신뢰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인증기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합 부적합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잔류농약 검사라는 왜냐하면 외국은 하고 싶어도 분석비가 비싸서 못해요. 예. 진짜 우리나라보다 몇 배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발달돼서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수단이 있으니까 그 적합 부적합에 대한 건 그렇게 딱 확실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위험 평가 제도로 해서 사후 관리라든가 농가 관리를 좀 억울한 농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기망행위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될까. 그래서 100점 인증 제도가 아니라 그 위험 평가에 의한 인증 제도. 예,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마음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이신 임석호님이 앞에서 얘기를 하셔서 뒤에 얘기하니까 되게 부담됩니다. 저희 그냥 뭐 시간도 뭐 15분이니까요. 저희 자체 한살림에서 지금 자체 참여 인증 이걸 뭐 PGS라고 이제 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PGS적 성격을 갖고 저희가 자체로 좀 참여 인증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 이제 한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도 지난 6월달 무농약 전환기 이거 뭐 고추에서 저도 농약이 비산돼 갖고 일단 그 1개월 행정 처분을 지금 표시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다행히 저는 바로 옆에 관행 농가에서 그 농약을 이제 구입한 내역과 이제 살포한 내역이 이제 소명이 돼서 지금 재심사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다행인 상황인 거예요. 재심사 하려니까 다시 또 이제 뭐 검사비 다 들어가고 해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비용이 추가되는 측면은 존재 뭐 있는데 그나마 이제 재심사를 통해서 이제 이게 구제가 되는 케이스라서 좀 다행인 경우인데 저희 한살림 생산자 중에 또 한 농가는 똑같이 인증 갱신 과정에서 그 부분도 이제 20년 동안 친환경 농업하고 임대 필지에서 이제 무농약 전환기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 5월달 이제 그 인증 갱신 과정에서 5월달 이제 뭐 심었는데 뭐가 작으니까 이제 토양 검사를 했는가 봐요. 그 토양 검사 과정에서 농약이 검출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게 2020년에 이제 그 집중 호우 때문에 이제 옆 논에서 이제 그 토사가 이제 용수가 들어왔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옆 농가가 이제 그 뭐 농약 구입 내역이라든가 살포 내역, 그다음에 그 토사 유입 내역 다 소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처분 조치는 토양을 객토하거나 환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인증 심사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논을 갖다 객토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처분인 건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임석훈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인증 그 기관에 따라서 어떤 그 인증 심사원이 일정 정도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어떤 그 생산자의 지금까지 농사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좀 생산자한테 편익이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조치가 취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토양을 객토하고 환원하고 난 다음에 그 시험시에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 다시 무농약 인증부터 시작해라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현장의 생산자들이 감당해야 될까?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건 한사람이 고민하는 거는 한국에 과연 이 기후 시대 과연 그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확대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정책적 의지와 방향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어떤 기조하에서 인증 체계인 거냐? 아니면 끊임없는 어떤 이 관리와 감시와 이걸 통해서 사실은 잠재적 범죄성 내지는 잠재적인 어떤 문제성들을 제거하는 것에만 좀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고추 같은 경우는 좀 건고추기 때문에 한 달간의 어떤 표시정지 행정처분이라는 게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저희 농가들 이제 보게 되면 특히 엽채리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매 시간 밭에서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산에 따라서 1개월 행정처분, 표시정지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이건 갈아엎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일반 관행으로 그냥 일반 시장으로 유통하면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이제 임석훈 얘기했지만 유기농업에서 기본적으로 품질품이라는 것이 일반 관행농업의 품질품이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시장으로 나가서 이게 제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우리 생산자들이 그냥 갈아엎습니다. 그냥 농가가 이제 그걸 갈아엎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서 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인증이라는 걸 좀 시작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참여인증 관련해서는 이제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또는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어떤 참여 이것이 양쪽이 다 동반이 되어지고 따라서 그 양 주체가 생산자와 소비자 양 주체가 생산 과정에 함께 책임 있게 참여해서 그 과정을 함께 살피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좀 전환하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뭐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살림 내에서도 여전히 우리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가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렇게 확 넘어서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생산자들이 이제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결국 국가 인증 받는데 또 다른 인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다른 관리 체계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떤 지금 뭐 그 고민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아까 이제 임석훈님 말씀하셨더니 국가 인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애누리가 없어요. 이제 이것을 현장에서 심사원들이 일정 정도의 이제 뭐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 그 생산자에 대한 어떤 판단 속에서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없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생산자들한테 어떤 다른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그랬을 때 지금 이 과연 국가 지금 농산물 품질 관리원 이 인정 기구가 우리 농업 현장의 복잡성과 환경의 다양성들을 제대로 반영하는 어떤 그 심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이제 저희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농사를 한 20년 접어지만 정말 이게 매년 이게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의 변화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속에서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들인데 이걸 단순히 법률과 어떤 제도와 기준만으로 다 이거를 조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결국은 결과들이 생산자의 어떤 피해로 이제 돌아오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함께 풀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저희들은 이제 그런 한살림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농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물론 이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라고 하는 목적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우선적인 전제가 사실은 그 땅을 살리고 자연 살리는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유기농을 하는 것의 우선적인 목적인 거고 그 결과로서 안전성이 담보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입장인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서도 저희 산살림 생산자 조직에서는 인증 그 기준으로는 무농약 기준이지만 저희 자체 내부 기준은 유기농업 방식으로 재배하는 것을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생산 기준으로 이제 해나가면서 어떻게 토양에 어떤 그 뭐 화학적인 부하를 덜 가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안전성에서 건강성, 생태적 건강성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려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좀 사례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친환경 인증 행정 처분 원인을 보게 되면 실제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살포하는 이거는 중대 과실이죠.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더 이상 뭐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좀 8.9%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의도적인 게 73.2%. 그다음에 기록 증빙의 미비 3.6%. 뭐 기타 원인에서 나오는데 이 지금 8.9%를 제외한 이 나머지 원인으로부터 이제 발생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이걸 유연하게 대처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이게 어떤 그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제도적으로 풀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 하나의 어떤 그 유기농업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과제인 거고요. 저희 이제 불가항력적인 검출 원인을 좀 살펴보더라도 이게 이제 토양 잔류, 그러니까 이게 DDT라든가 엔도설파 같은 경우는 이 반감기가 원체 길기 때문에 30년씩 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좀 토양 잔류 문제가 지금 검출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용수 오염 문제 뭐 이게 있고요. 이제 지금 대표적인 문제는 지금 비산 문제죠. 헬기, 광역 살포기, 드론, 뭐 고압 살포기 이 부분 때문에 저부터도 현장에서는 제 농지 옆에 이제 그 관행론에 광역방제기가 들어와요. 새벽부터 나가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광역방제기 논 그 주인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야 돼. 이게 광역방제기 방향을 그날 바람 방향 보고 광역방제기 방향을 어떻게 하자고 싸우다 보면 이제 그 벼농사 짓는 농민은 야, 나 돈 내고 지금 농약 치는데 너 때문에 지금 제대로 치지도 못한다고 이게 동네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좀 PLS 기준이라든가 MRL 기준 내에서 실제 이제 일반 농산물의 어떤 잔류량 허용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어떤 그것을 최종 한계치로 해서 그 내에 어떤 우리 그 친환경 농산물에 검출되는 농산물에 관련된 것들은 그 기준치 내의 관리 구조로 전환할 수는 없겠는가라는 것.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4, 50년간 오염된 땅에서, 오염된 환경에서 지금부터라도 오염원을 줄이고 땅을 살리고 자연을 살려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근데 현재 한국이란 농업 구조가 이 복잡한 비좁은 농지 구조에서 비산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 그것을 우리 안으로 품어 안는, 그 현실적 구조를 우리 안에서 품어 안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살림 검출 이제 통계인데 앞에서 얘기한 거와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저희 뭐 작년도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비산으로 의한 오염 사례는 벼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19% 이제 벼가 제일 많죠. 작목별로 보게 되면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뭐 어제도 우리 한 농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제 엽채로 농사 짓는 분인데 옆에 이제 논에 이제 광역 반적이 들어온다면은 진짜 새벽 3시부터 나가서 일단 뭐 그 대기하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런 뭐 상황들인 거예요. 요즘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드론 살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확한 고지도 안 하고 지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이런 드론이라든가 광역 방제, 공동 방제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친환경 농업 부분들을 일정 정도 어떤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도 시스템들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에서 저희가 이제 참여 인증으로 전환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살림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구조로 해서 생산자 조직이 묶여 있고 전국에 127개 공동체가 지금 저희 있는데 올해까지 70여 개 공동체가 지금 참여 인증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2025년까지 저희가 100% 다 이제 모든 농가가 참여 인증 시스템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 현실로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참여 인증만을 취득한 농산물은 한살림에서 자체 이제 그 공급하고 물품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의 문제는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청주의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청주의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지주들이 이제 농지를 특히 이제 자경 양도세 문제 때문에 농지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하고 농가하고 타협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네가 농사를 지려면 인증을 포기해라. 왜냐하면 인증이란 기록이 나오면 자경 사실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자경을 안 했다는 기록이 검출됐으니까 그러면은 인증을 포기해라. 그래서 이제 그 농가가 이제 자기가 어쨌거나 임대지만 10년 동안 농약과 비료를 하나도 안 치고 땅을 살려온 건데 여기서 내가 나갈 수는 없다. 그럼 한살림에서 내가 인증을 포기하고 이 농사를 계속 지을 테니까 한살림에서 국가 인증이 아닌 그냥 한살림 자체 참여 인증 구조로 농산물을 공급하게 해달라.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그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건이 불리하다든가 이런 어떤 그 토지 소유 관계 때문에 변화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참여 인증 체계로 우리가 끌어들여서 결국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유기농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갈 건가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농가는 국가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농자재 보조라든가 어떤 직불금 이런 것부터는 다 사실은 제외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지켜온 땅들을 살려온 땅들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한살림에서 국가 인증이 없는 단독 참여 인증만으로라도 이제 하게 해달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제도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미 정돈되어져 있는데 아직 실무적으로는 이제 아직 이게 진행된 바가 없어서 이걸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증 저희가 이제 좀 성공을 하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소비자들이 안전성 중심의 프레임에서 생태적 건강성 그것에 대해서 공동 책임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프레임 전환들을 해내는 문제,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프레임을 전환하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생산자들이 실제로 한살림 생산자들은 공동체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통한 어떤 자기 관리 체계,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전 생산자들이 전체 어떤 공동체 구성원의 필지를 다니면서 자주점검 체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참여 인증의 기초를 형성해 왔고, 여기에 이제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구정으로 좀 가는 과정이라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본질적인 것은 이게 이제 안전성 프레임에서 그 생태적 건강성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낼 건가가 저는 핵심적인 성공 조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자 자주 관리, 이런 소비자 자주 점검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린 사안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국가가 농정의 프레임들을 지금 기후위기 시대 어떤 유기농의 어떤 확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어떤 전략적 과제이고 특히 기후위기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주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어떻게 이 생태적 농업, 유기농업들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어떤 개선들을 해나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이 부분을 관련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어떤 국민의 어떤 기본 생명의 안전판으로서 농업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공동의 책임 이 프레임들을 만들어낼 건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참여 인증을 한 번으로 이제 국가 인증 체계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 유기농 산물, 친환경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제가 제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얘기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한살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소비자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살림의 어떤 참여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국가 인증 체계의 하나로 오히려 어떤 시범 모델로 흡수해서 이 모델을 잘 한번 국가가 좀 점검하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참여 인증 체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단계 전략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 이제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논의가 가능할 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안을 드리고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어떤 농특위에서 회의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나온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인증 체계가 결과도 충실하고 과정도 충실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인증 제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에 실질적인 모든 책임과 어떤 부담은 다 생산자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국가 인증에서 민간 인증, 특히 이제 한살림의 어떤 참여 인증 부분을 정식으로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말씀을 좀 공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주제 발표자 분들과 함께 지금 토론자 패널로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분상으로 좀 나오셔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종합토론 오신 분들, 회원분들 일일이 좀 소개를 한번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사드리는 거는 생략하고 또 이미 주저하면 시간을 좀 많이 소요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종합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현장 상담 얘기를 먼저 들어보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이제 종합적인 어떤 논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충남 친환경 농업협회 정상진 회장님 먼저 첫 번째로 좀 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성에서 정상진입니다. 저는 97년도 쌍용농업 SDG 이전 쌍용농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이러한 문제점들 이거를 지적하건 원인을 우리 스스로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거기 숨기고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거를 매일 띄워놓고 안전하니까 먹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 스스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갈등을 짓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그런 안전성보다는 그런 환경가치나 건강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단성에서 친환경 농업의 안전한 건강한 바꾸는 대로 요즘 들어서 친환경과 숫자가 계속 분석만 하더라도 잘 많을 때는 1,000농가가 넘는 농가 400여 농가 정도
이게 보면 고령화로 인한 자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인증 취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 인증을 받으면 거의 농약 검출에 농약 검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준 문제자라는 그러한 심정들 때문에 포기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작년에 친환경농가가 2,000명 정도가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도 이제 친환경농 협회 친환경농 조직이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런 식의 그런 인증제도 체계에서는 친환경농 구성되고 되게 어렵다. 오히려 인증서를 다 반납하고 우리나라 인증 말고 좀 다른 나라 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농사를 여러 가지 짓는데 농약 잔류 검사가 좀 과잉 검사, 과잉 중복 검사 현장에서 좀 심하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인증 심사를 할 때는 샘플 검사고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 출하할 때 전 품목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농가론에서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 사업에 들어가는 거라고 또 이제 수시로 와서 또 떠가요.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에서 또 이제 학교급식 운영에 들어가는 것도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작게 생산한 감자를 가지고도 3번, 4번 이렇게 중국 검사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가 제대로 안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게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되는 건데 좀 그런 부분 좀더 중국 과잉 검사를 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이제 저희 이제 농약 검출된 사례들 아까 그 백제에서도 보겠다시피 실제 이제 안타까운 경우들이 저같이 오랫동안 농사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출하정지나 취소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내분이 있는데 실제 귀농해가지고 부품을 가지고 농사짓는데 비산되고 또 실제 토양에 예전보다 집적돼 있던 이게 나타나고 이게 실제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이게 이제 생활에 타격이 오고 그래서 농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러한 상당한 지경 같은 그런 거라서 사실 이렇게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50년 넘게 광업농가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이거 친환경 농업이 들어가니까 헬리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연일 시행도 안 나오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보다는 해외 사례처럼 범인을 집단했고 또 이제 그런 자유 기준치들을 좀 이정도로 만들어서 현실성 있게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안전하게 아니라 건강하고 건강이라는 게 사람들 건강하지만 자연도 건강하고 탄소를 줄이고 이런 환경적인 기여하는 좀 이러한 측면들을 좀 국민들한테 알려내고 학교 양식을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좀 새로운 인증 제도 안에 좀 담는 내용으로 해서 예. 정남주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오늘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의를 바꿀 때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이 다 계십니다. 우리 김태형 교수님, 그다음에 이춘우 교수님 또 밑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안전한 면, 건강적인 면 접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결과 중심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적화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저렴했던 건설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수는 좀더 계속 줄어들게 되고 결국 생존의 문제, 기기 상황에 진행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극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이제 대안적으로 발전적으로 접근이 좀 되고 이야기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그다음에 우리 김병호 박사님은 제가 좀 알아볼 게 이제 유기농 식품 쪽에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예. 그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인정되고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김명호입니다. 오늘 이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체계 개편이 핵심 주제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인증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인증이라는 건 사실은 어쨌든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시켰다는 걸 보증을 하기 위해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 자체가 인증제도고 가장 바람직한 인증은 사실은 제1자 인증이요. 생산자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시킨다고 명확하게 보증을 해줄 수 있고 사용자가 그걸 믿을 수만 있으면 1자 인증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원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도제 시절에 보면 장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에다 자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시장에 내보내면 사용자들은 소비자가 다 선택을 하거든요. 믿고 선택을 하거든요. 이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통신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정인증제도가 처음에 도입될 때 제품 인증 중심으로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과 제품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상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게 인증이다. 이런 개념으로 법정인증제도가 쭉 발전해지고 오다 보니까 실제로 유기농업의 인증이나 친환경 농업의 인증은 농업활동 자체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그 활동 자체에 대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충분히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유기농업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을 평가해서 그런 농업활동으로서 얻어지는 산물에 대해서 이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보증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사실은 뭐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데 최종 제품을 가지고서 이게 안전한가 아니냐를 초반에 이제 제도 서술을 할 때 유기식품이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자 관점도 그렇게 오더가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보증을 해주니까 특히나 정부가 보증하는 입장에서 뭐 정부는 더 그렇고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다. 3자 인증은 어쨌든 사용자가 아니고 공급자도 아닌 제3자가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해주는데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인증제도가 민간 인증기관을 활용하고 농가라는 역할이 뒤로 빠져 있잖아요. 인증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하는 게 원래 농가의 역할이고 민간 인증기관들이 사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물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그 평가 기준 중에서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실 때 뭐 현장에서 심사할 때 심사원들이 재량을 발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맞지 않거든. 심사원이 재량을 발휘할 것이 아니고 평가 기준을 제공할 때 현장 상황과 이게 개선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성에 따라서 하는 거는 인증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 꼭 법에서 정해지지 않더라도 우리도 같은 부적합 사항을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아 얘는 경비한 건 일주일 내에 시정 조치 가능해. 얘는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시정할 수 있어. 그걸 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정된 것을 인증서를 발급하는 이런 스킴을 인증기관이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게 뭐 필요하다면 법률적으로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건 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되면 해결이 될 것이고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일자 인증이 되게 중요하다는데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이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그걸 맞춰줄 수 있다는 걸 보증을 해서 그게 통용되는 사회가 사실은 신뢰성이 높은 사회고 신뢰성 있는 사회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재 인증
혁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근데 IP는 원래 전부터 시작을 해왔고 뭐 특히 이제 농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저개발 국가에서 오히려 PS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도 농업 초기에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해주면서 구성을 좀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일반인들도 같이 경영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좀 가능한 거 아닐까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쪽은 이제 1차 인증이 우선 이거부터 신뢰관계,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아까 한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참여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접근 좀, 그다음 기본적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순천대학교 우리 이철수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순천대학교 공업관리학과 이준입니다. 상임 농산 공동 대개편을 위한 개발 분야 이내 사이에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자리는 최근에 신한경농업이 위기라는 부류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네,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신한경농업의 중요성이 정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자면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신한경농업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 인증제에 대해서 하는 건 상당히 이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제 개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장님 목소리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우선 윤석 대표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100점 만점 중 90점을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으로 보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농가 단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공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상당히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박현용 사무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신 인정기구의 전문성 기준, 소외 등의 인증제도의 어떤 한계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친환경적 행정처분의 원인 중 사가 73% 정도가 비례부족, 불가능성이 원인이라고. 오늘 상당히 이제 보다 보니까 농가 차원에서 인증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한편으로 이제 해당 원인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부담인데 상실감, 사회감이 상당히 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인증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사실 부분의 의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자율적으로 좀 완화하는 것을 하자는 것을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공감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과거에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친환경농업을 성장하면서 배워진 부분이고요. 주류시장의 논리와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양적 성장의 중심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근본적인 목표를 공유하는 게 진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인증체계 개편에 인증체계에 대한 인증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완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성장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하는데 물론 이제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택이 필요한 것은 시장의 논리라는 것과 친환경농업의 철학이라는 충분한 시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친환경농업의 목적과 철학을 중시하는 시장 성장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지속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시장에서의 양적 성장을 외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양쪽 성장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의 생존 기반을 확보할 때 철학에 기반한 대한농업 또는 생태농업을 실천해서 주요시장을 겨냥한 관행적 친환경농업까지 다양한 수준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지 않나, 또는 공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의 의견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의 제한은 진짜 성장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제 특히 우선 어떤 그 일반 소비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시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진짜 성장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이 양적 성장에 견인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과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런 인증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관련해서 제가 이제 2021년 9월에 연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서울구미 600광역시 거주하는 1,050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 32.4%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 왜 구매하느냐?
친환경 농업이 가지는 철학이나 어떤 생태적인 건강성을 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친환경 농업이 가지는 안전한 이미지 그런 부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철학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소비자들이 버릴 것이냐, 그건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표님 말씀처럼 무조건 100점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100점이 아닌 99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99점도 결국 무조건입니다. 사실 제 얘기가 너무 좀 주류적으로 비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들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발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대안적으로 어떤 질적인 부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용 사무총장님 말씀처럼 생산자, 소비자, 기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참여인적인 중요성과 같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한 살림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거든요. 한 살림이란 브랜드가 없는 구두시장에서 출하를 해야 하고 소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생존하셔야 되는 농가들이 일반 친환경 농가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서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죠. 이제 제가 막 비판만 하다 보니까 과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요새 고민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이참에 그 인증의 스펙트럼을 제도적으로 다양화시키자. 그 말씀은 뭐냐면 차별 인증을 중심으로 한 자율 인증 체계하고 법적인 국가 인증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 인증 체계를 동시에 도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좀 더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자율 인정하고 의무 인증이 공존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훨씬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공간,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번에 드리는 것이 국가단위 친환경 농업이 없어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인정체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친환경 농업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국가단위 연구도 없습니다. 물론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인농업과가 있지만 한 개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아쉽지만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대부분 자연과학적 연구에 침대예요. 사실은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자연과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 소통,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그것이 아마 국가단위 친환경 농업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인증 체계를 이렇게 개편할 때 잘 팔릴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친환경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역시 2020년에 친환경 농산물 관련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하면서 농가분들 만나야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판매 안 되고 수익 안 나면 친환경 농업 지수하기 어렵다. 솔직히 관행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 말은 뭐냐면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친환경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확보가 안 되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프리미엄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5년에서 2019년까지의 친환경 농산물 프리미엄을 가능한 자료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무농약 인증 중에서 분석이 가능했던 22개 품목 중에서 16개 품목, 유기인정의 경우 9개 중에서 5개 품목의 경우 인증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하거나 근데 그 와중에 비용은 올라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친환경 인증 프리미엄이 정체되고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가니까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인증 프리미엄을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근간이 뭐냐면 인증 체계다. 친환경 농업의 프리미엄을 발생시키는 것이 인증 체계이기 때문에 인증 체계의 개편을 고민할 때는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인증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잘 갖춰져 있는 프레임을 굳이 바꿔야 될까? 확대 재생산 하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이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 인정하고 의무 인정이 공존하는 형태인데 의무 인정을 하는 쪽은 안전 농산물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죠. 대신 자율 인정을 하는 쪽은 그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농산물 인정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준다면 아마 소비자들이 시사 선택에서 이것을 이용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친환경 농업의 범위라든지 그런 여지가 더 커질 것이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천일 교수님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주제 발표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두 분의 관점은 이제 좀 이제 질적 성장 그 효과가 있는 만큼 이제 양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속에서 자율인증과 우리 의무인증 같이 병행돼야 되고 특히 생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국가 단위 친환경 농업연구소 같은 기구도 좀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양적 성장이라는 부분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말 그대로 그 친환경 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공유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구매하는 일반적인 소비자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인생에 잘 모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이준수 교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경상대학교 우리 김태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경상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작년 독특 때부터 굉장히 핫하게 논의되던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언제 마무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익한 내용이면서 계속 우리한테는 숙제로 남아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인증제도 이야기고요. 임성보 대표님 독점 인증제도 타이틀을 너무 잘 보고 싶더라고요.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박현용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증제도가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고 너무 식품 안전성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 물론 진짜 우리 책임도 있고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포착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좀 과정 중심의 참여 인정으로 가자는 말씀을 박경명 사무처장님 하셨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인증제도 경직돼 있다는 게 제가 지금 최근에 유기농업 통계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인증제도 신청 단계부터 굉장히 상식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 통계 자체도 정확도 확보가 안 돼요.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농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인증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인증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문제까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가 이 농약 비산 문제인데 이 불가항력적인 농약 검출 문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토론 준비하면서 다시 또 유기농 인증 미국의 유기농 인증 국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왔는데 그 잔류 농약의 규제 허용치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허용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다른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증제도가 왜 이렇게 경직적으로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좀 이춘수 교수님이 소비자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소비자는 어쨌든 늘 한결같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 사건 사고가 터지면 가장 민감한 게 소비자들 반응인데 특히 농약 검출이라고 기사 한번 뜨면은 거의 뭐 끝장이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소비자한테 민감한 게 이 안전성 문제고 농약 검출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소비자가 이걸 얼마나 신뢰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생산 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나오는 어떤 이 전류농약 문제, 이런 것들 소비자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다양한 방식의 소비자하고 농업인 간의 소통이나 교육, 설득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뢰를 쌓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출발선 자체가 너무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한다는 거가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걸 얼마나 소비자들이 동의를 해줄지가 좀 걱정이고, 그래서 어떤 신뢰를 쌓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자체 참여 인정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살림 내에서만 참여 인정을 하시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만약 이게 이제 저는 그 인증제도 자체는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다가와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지금도 저는 이것저것 많이 복잡하고, 기획 인증부터 친환경 인증이랑 헷갈려하고, 기획 인증도 지금 친환경 인증이라고 믿고 있는 이 마당에 인증제도가 복잡해지고 표시가 복잡해지고 하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가 인증을 어떻게 유연하게 바꿔서라도 국가 인증을 중심으로 가는 게 소비자 혼돈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게 혼돈을 줄여야 신뢰도 쌓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혼돈이 생기는 거는 그 생산자 입장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유기농 학회에서 비전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생산 환경이 건강해지는 유기농을 하자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아까 이춘도 교수님이 친환경 연구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농TV의 보고서에 그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안했던 사항들이 그거 포함해서 꽤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살펴보시고 좀 유연하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규님은 그러면 우리 이철수 교수님이나 저도 그렇고 참여를 했습니다. 비전 20, 그 정할 때 사실 거기에 학계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들 다 모여서 그때 상당히 참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다양한 그 대안들을 좀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도출됐던 제안됐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오늘 지금 얘기한 인정 책임제도 같이 또 어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단추가 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백청현 공식공도 친환경농업과 사무관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트가 많이 적었는데 무슨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있고, 17년에 한국농업 선거, 2000년에 2001년인가요? 한국농업 선거 때 13년도 수행을 그래서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아직 제도에 대해서 계속 논의에 되고 정착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늘 이런 것 지금 1시간 정도는 정말 짧은 시간 같습니다.
며칠을 동원해도 계속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의견들은 제가 잘 적어서 제도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일 정도 이제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지금 가정 중심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공부가 뜰 거예요. 내용은 일단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 비상 문제 그리고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이라든지 또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을 이제 인식 전환을 위해서 단계별로 어떤 정책들을 가져갈 것인지 또 심사에서는 아까 윤석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심사 방법에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절차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생산과정 조사도 말씀하셨는데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 또 이제 생산과정 사업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까지 해서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분들 모시고 의견을 듣고 그것들을 제도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요. 첫 번째 100점짜리 인증 좀 기준은 100점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 정도만 써도 됩니다라고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도 혹시 고민을 해주시고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가정 중심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다 가정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뭘 또 가정 중심이라고 하느냐라는 부분하고 아니다. 다 가정 중심 아니고 결과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결과만 따진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인증 기준 친환경 유기농산물 기준 부분 19개 정도 크게 나눠져 있는데 다 과정을 살피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러면 인증 심사할 때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살펴지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실제는 다 살펴보고 있지만요. 대부분 부적합 사항들은 다 이제 농약 검출에 의해서 부적합 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제 어쨌든 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결과 중심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증 기준은 그렇다 치고요. 이것들을 실제 운영하는 심사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얼마나 살필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심사 방법들을 관리 방법들을 가져가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을 연구 용역 과정에 녹여서 그것들을 받아서 제도에 반영시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S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국가인증 쪽에 PGS를 좀 이렇게 넣자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인증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되면 이게 혼란스럽지 않겠는가라는 양적 성장과 기초 성장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전체적인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혼란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소비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일거에 다 나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래서 한 사람 참여 인증 시스템 이런 것들 국가 인증의 하나의 새로운 시범 모델을 한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한 사람이 폐쇄 시장일 때 가능한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아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 사람 내에서 한번 해보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인증체계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한번 출발점을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인증세의 좋은 부분들은 뭐 가져올 수 있다라고 또 반영
반면에 이제 국가 인증에서는 어떤 객관적으로 제3자한테 제시할 수 있는 신뢰적인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운영되는 거고, 만약에 PDS에서 어떤 기록들이 필요 없어도 우리는 다 믿고 그냥 뭐 신뢰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국가인증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그러면 다 아무 기록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객관적인 것들을 제시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PDS를 국가인증 체계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나 이런 것들이 더 엄격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되게 기록관리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공동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정기적인 어떤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남들이 제가 완화하자는 개념입니다. 진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적인 관리 시스템 속에서 그 과정을 중심으로 가자고, 과정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이제 가자라는. 그래서 결국 농업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산자들만의 책임질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국민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전체 좀 과정이나 어떤 인증 절차들을 그냥 단순화 내지는 그냥 완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그 소비주체와 생산자가 함께 확인하고 점검하고 공유하고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데 만들자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PDS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PDS는 기본적으로는 민간 베이스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증 제도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별개의 제도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이 국가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 하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용어 또는 무농약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국정 인증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간 주도의 PDS를 쓰더라도 최소한 로고는 전혀 다르게 관계 없는 거고요. 친환경이나 무농약이나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방법이 이제 신인성 있는 인증 제도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등록된 제도에 하면서 등록한 제도에 따라서 운영되는 PDS 시스템에 따른 인증제도는 그런 필요합니다. 마무리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실 거 어쨌든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의견들을 잘 받아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20분에 LOP나 EU 같은 데서 유연성 있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연농약이나 20분의 1 허용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거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 인증 취소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사건도 13년도에 비슷한 것도 있었고 17년도에 계란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매년 인증 취소되는 문가가 4% 정도 됩니다. 이게 큰 부분이고,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 소비자들이 이 자주농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제도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제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5분의 토론자분들의 소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기자 발표하신 두 분 중에 또 추가적으로 아까 종합토론자 부분에 대한 코멘트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주십니까? 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아까 이제 사모님 얘기하신 대로 이 얘기를 하려면 몇 날 며칠을 해야 되냐는 걸 이제 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농특위에서는 인증 전문위원회, 각 생산자, 소비자, 학계, 또 그 기관 이런 데서 참여하는 그런 전문 위원회를 좀 하자라고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친환경 국가단위의 친환경 농업이고, 그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무관님 얘기하신 대로 이미 이제 연구 용역을 하셨으니까 그런 틀을 방문해서 그때 많은 의견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보완이 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사무처장님 얘기하신 대로 완화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완화하자는 게 아니고 좀 더 합리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뭐 진짜 농약식 농가, 그다음에 농약이 뭐 공급이 되는 친환경농산물 통하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안전으로 과정 중심이라는 게 결과는 상관없다 이유가 아니거든요. 결과도 중요하고 근데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이게 이 과정이 너무 경직화되어 있던 것들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신다는데 그게 이번에 용역사업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연구소 국가단위원 이런 것까지 좀 확장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저 플로어에 네, 말씀하시죠. 네. 손을 먼저 둘이서 들고. 발표 토론 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국대학교 김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인증이라는 부분이 프로덕트, 상품에 대한 인증과 프랙티스, 즉 과정에 대한 인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왜냐면은 혼용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생산돼야 되고 통합된 제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인증 제도가 셋업이 될 때는 그게 맞았어요. 하지만은 지금 테크업 단계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테크업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이 오히려 편익보다 더 많아진다면 그 인증제도 자체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에 있는 부분이 다 포지티브 규제 같아요. 오히려 이것만 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지향이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제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런 소비자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그 안심이라는 부분을 부족하기 때문에 맞는데 즉 그 생산 과정에 대한 프랙티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것을 네거티브 기준으로 바꿔줘야지 생산자 스스로가 어떤 자기 수의 어떤 자기 그 생산 재배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스킬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이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뭔가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정리되는 부분이 맞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아니 정부가 규제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다면은 오히려 오늘 두 분이 발표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테크업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맞고 이 부분을 왜 정부가 얼마만큼 규제할 것인가 그게 과연 낫나? 나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혹시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혹시해서 쓰다가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친환경 인증기관 협회의 사무국장인 조성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하시는 내용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 인증기관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인증 사업자들도 이 많이 했을 노력을 들어갔습니다. 먼저 유능화폐 그 무언 발전을 기원드리고 오늘 그 기회를 주신 우리 정기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출대회가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노경 계획에 목표에서 든든한 주식 투기를 바라면서 고위험군 위주 생산관을 조사 강화에 대해서 권고하는 정책적인 이슈라는 말씀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생산과 투자 계획을 보면 사업 관리를 너무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기조사를 전 인증기관별로 한 이상 비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수시조사, 특별조사, 특수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조사를 통해서 예년에 보통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생산 관련 조사를 한 것이 전체 인증가격 130%에 대해서 사업 관리가 하는 소리가 말이고 그리고 그 사업 관리하는 과정을 보면 농산물 주인으로 보면
생산과정 조사에서도 사업자 면담을 하고 경영 관련자로 확인하고 재배지 신청 확인을 하고 인증품 확인하고 등등 총 6, 7종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우리 심사원들이 현장 의견을 들어서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증심사 기준을 보면 아까 임숙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8개의 72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에서도 재배 과정 그리고 재배 방법 등에서 총 48개 분야에 72개 항목의 심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사에 준하는 인증 생산 과정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국제 기준 이상의 심사를 거쳐서 인증받은 인증 분야에 대해서 심사에 준하는 정도의 생산 과정사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고 그리고 자정 사업을 인해서 인증 기관과 인증 사업자의 필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바다가 소요되고 출장비 등 비용 증가에 따라서 인증 수수료가 상승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관리 목적이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라면 심사 때에 진행하는 것으로 연계한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통례로 입증이 된다면 적발을 위한 감시나 목적이면 미리 통보하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100% 생산 과정 조사는 오히려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인증 사업자들은 전 수수자에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국제 인증 제도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위험 평가 제도가 대상이다. 국제와 같은 우리나라는 위험 평가 제도가 자리 잡히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증 사업자의 인증 기준 준수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가 인증 사업자를 부신한다는 불쾌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 이상의 심사 기준으로 철저하게 인증받았으면 인증 유효기간이 1년임에도 국제 기준 이상으로 사업을 강화하는 인식은 생산자나 소비자는 물론 친환경 농업 육성 고객인 기업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로 작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외국에는 100% 생산 과정 조사를 하는 국가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과정 조사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 위주로 생산 과정 조사를 강화하자는 공감을 좀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생산 과정 조사는 폐기를 하고 수시 조사를 강화해서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인증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기하고 안정적인 사고를 위해서 10% 내외의 고위험군 위주의 불보지 조사를 강화해주는 그런 안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그 효과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증 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피로도에서 좀 감소를 시켜서 진짜 제대로 된 인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고생하셨는데 지금 위험군이라는 기준이 없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과정 중심의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군이라는 건 첫째 그 전에 인증기준 위반에 대해서 적발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라. 그리고 위험군을 보면은 통상 지금 우리 전체적인 인증 사업자들은 20년 이상 인증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5년 미만 인증 경력이 5년 미만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력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분들이 토론했지만 인증지가 관행농지가 인증되어 있는 그런 농지. 그리고 화학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 의외로 구입했다는 걸 근거가 있는 농가. 이런 농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은 심사관에서 인증 심사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그거라고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좀 블록에 다른 분? 예. 저는 블라인드 코리아 대표 나은입니다. 제가 봤더니 다 각자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 다 100%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마침 자장이신 분이 언론인이셔서 저희 나라의 같은 경우 이런 농약 검출 이런 거를 대해서 그냥 단 한 가지 면만 봐서 매스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임성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데 이 유기농인 경우는 23%의 농약이 검출된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게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 그죠? 우리가 이 농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탄소 상쇄시키는 효과가 이렇게 있고 이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 하는데 23%지만 관행농에서는 우리 허용 기준치를 넘고 그 양뿐이 아니라 농약 종류 수도 이렇게 많은 게 거의 80%다. 그러니까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시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뭐 유기농은 그렇고 무농약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검출돼도 완전히 전부 부정적인 면만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우리가 가장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매스컴이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는 국민들이 진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부정적인 이런 측면에 더 많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 농어민 신문에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전체적인 뭐 공영방송까지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고 이번에 5차 5개년 그 계획 국성 거기에도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소비자들에게 여태까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식품 안전, 뭐 건전한 먹거리 이거여서 이거에다가 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켜서 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23.5%에서 50%까지 올리겠다는 게 21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5차 친환경 규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그런 다음에 이제는 소비자 인식도 환경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식품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발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분명하게 명령을 하겠습니다. 이 농업 전문지는 그래도 항상 농업인들의 편입니다만 일관적 감성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좀 더 우리 농업 전문지들이 깨서 설득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예. 네거티브 기준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고요. 생산 관련 조사를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4회 정도 했다가 2회로 줄어들고 현재 1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여건을 우리 여건이 취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생산 관련 조사는 줄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우선돼야 되고 의약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그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이제 아까 비상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아까 퀴즈 할때 비상이랑 퍼센테이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라는 네, 그래서 건수하고 이런 것들은 퍼센테이지만 주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비상이다라고 전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퍼센트는 0. 몇이거든요. 시도하고 있는 0. 몇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좀 건수라는 부분은 나좀 알려주시면. 아까 하는 한살인 내로 보시면 사실 한살인 내로 생산자들이 뭐 일부러 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상 여기 크죠. 퍼센테이지니까 예,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초과됐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논의했던 인증적인 문제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현장과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해왔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결론을 내고 우선적으로 가야 될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단초가 지금 정치본부에서 이달 말까지 연구과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과제 속에서 그동안 논의됐고 또 동식에서 접근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수용이 돼서 제대로 그 내용 속에 좀 담아서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여기서 우리 사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구 용역 아직은 법적으로 분명하게 바뀔 거에 대해서는 또 바꾸는 법적 개정까지 또 가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걸 소개를 해서 네. 다시 한번 이런 자료들을 마련해서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개정으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은 이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결국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다 힘을 모아서 법 개정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학회 특별 세션 2 친환경 농산물 인증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